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뒤를 이어 등장한 대철학자입니다. 그는 17살에 플라톤의 학교 아카데미아에 들어가 플라톤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고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서는 플라톤과 사상적으로 독자 노선을 타면서 플라톤과 구분되는 비판적인 주장들을 여럿 합니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고향인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알렉산드로스를 3년간 개인 교습합니다. 말년에는 자신만의 학교인 리케이온을 설립하고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여생을 보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서는 상당히 방대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도서관이 불타면서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정치학, 물리학, 생물학, 문학, 윤리학 등 수많은 분야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그의 논리학은 고대인이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해하기가 쉽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대한 귀납적 관찰을 통해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한 뒤 자명한 사실인 공리를 연역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과학적 사고방식의 원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험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탐구했으며 논리학과 과학적 방법론을 정립하며 체계적이고 정밀한 사고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 강의에서 소개한 플라톤도 위대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플라톤보다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많은 저서 중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전해주는 윤리학 강의록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학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속편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두 권의 저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주장했던 초월계와 현상계의 구분에 반대합니다. 그는 이데아만이 실존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비판하며 모든 사물도 그 자체로 실제하고 있다는 현실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형상은 사물의 본질을 지칭하는 것이고 진료는 사물의 물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무로 만든 의자가 있다면 나무가 진료이고 의자의 원리 및 형태가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의자의 형태가 없으면 나무 의자가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의자의 원리는 나무가 없으면 나무 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형상과 진료는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상은 진료에 내장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며 플라톤이 주장한 초월계가 아니라 현상계에 초점을 두어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자신의 선, 즉 좋음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강아지는 주인과 산책을 함께 나가며 맛있는 사료를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자신의 선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때 목적이란 것은 특정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위의 목적에 기여하면서 위계적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나가고 맛있는 사료를 먹는 것을 그 자체로 추구하기보단 생존이라는 상위의 목적을 위함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인 최고선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있어 최고선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최고선이 지녀야 할 속성들을 검토합니다. 우선 최고선이 되기 위해서는 성취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이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오롯이 성취할 수 없는 선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수단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때문에 선택되는 완전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좋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선이라면 최고의 선이라고 지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선은 다른 것을 추가해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자족성을 지녀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할 때마다 더 좋아진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닷물에 소금물을 더 부어도 더 큰 바다가 되지 않듯이 그 자체로 충족되는 성질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성취 가능성, 완전성,
자족성을 모두 만족하는 인간의 최고선은 자명합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습을 하고 학원에 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가 곧 좋은 직장이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더 높은 목적과 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위의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간은 행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 등은 모두 행복을 위해서 원하는 수단적인 목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이때 에오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다이모니아는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행복은 좋은 영혼을 지니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논의를 이어받아 전생에 걸친 완전한 행복은 좋은 영혼을 지니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행복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인간의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해당되는 고유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상세히 탐구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크게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비이성적인 부분은 감각과 욕구와 관련된 동물적인 부분과 생식과 영양과 관련된 식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이 인간만이 지니는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해당되긴 하지만 어떤 이성은 동물적인 부분과도 관계합니다. 이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 중 동물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주된 논의를 전개합니다. 우선 이성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를 지성의 덕이라고 지칭합니다. 지성의 덕은 이성을 통해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진리들을 숙고하고 인식하도록 이끄는 품성 상태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논의를 계승하여 모든 인간은 이성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지성의 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지성의 덕은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입니다. 철학적 지혜는 순수한 이성을 활용하여 참된 삶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혜는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 올바른 행위를 산출하도록 이끄는 실천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 지혜에 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밀어놓고 우선 실천적 지혜를 탐구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도덕적 상황에서 중용에 따르도록 이끕니다. 즉, 이성적 숙고를 통해 올바른 욕구와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바쁘게 산다면 강의도 듣고 과제도 하면서 애인이 생기면 데이트도 하고 알바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뿐이기에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지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단 학점이 중요하니까 금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고 주말에 데이트를 한 뒤에 평일 오후에 알바를 해야겠어 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의 기능인 것입니다. 앞서 실천적 지혜가 중용을 알려주어 감정과 행위를 올바르게 인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용을 설명하기 위해선 인간의 영혼 중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동물적인 부분의 탁월성에 해당하는 품성의 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품성의 덕이란 중용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는 품성 상태로 정의됩니다. 실천적 지혜는 교육을 통해 형성되며 올바른 욕구와 행위를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 실천적 지혜가 안내해주는 올바른 욕구과 행위가 중용이고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 중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행위하다 보면 비로소 내면의 품성의 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품성의 덕은 습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지니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이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완전하게 본성에 반하여 형성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윤리 시간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난한 국가에게 원조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심각한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난한 국가에게 원조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용돈을 쪼개서 유니세프에 기부할 것을 안내하는 실천적 지혜를 교육을 통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부가 아니라 용돈이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인류애라는 품성의 덕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부를 할 때 전 재산을 몽땅 터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기부를 하는 것도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은 이걸 보고 조금 과한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올바른 행동이 되기 위해선 자신의 금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 적절한 방식 등으로 감정과 행위를 선택하는 중용에 의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도덕적 행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용이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상태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중간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 때, 장소, 목적, 방법 등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 용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깡패 집단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려들어 깡패들과 싸우는 것은 만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 또한 비겁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용기인 것입니다. 즉 1에서 10이 있다면 반드시 5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2나 7 혹은 9를 선택하는 것이 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감정이나 행위에 다 중용이 있다고 파악하지 않습니다. 살인, 간통, 시기, 질투와 같은 행위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면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면에서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살인, 간통, 시기, 질투와 같은 몇몇 감정이나 행위에 대해선 중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올바른 이성을 통해 참된 이성적 지식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르게 행위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러한 이성주의적 관점을 계승하지만 오로지 이성만으로 올바르게 행위한다는 관점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은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올바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욕구와 실천 의지를 지녀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주지주의에 반해 올바른 이성뿐만 아니라 욕구와 의지까지 모두 강조하는 주의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잘못된 행위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지식에 대한 알미 있더라도 감정으로 인해 그 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의지의 나약함, 즉 자제력 없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분명 올바른 지식은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의 강렬한 감정이나 성급함, 마음 약함에 의해 그러한 지식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제력 없는 사람은 감정이 올바른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덕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절제한 사람은 쾌락의 과도한 추구와 같은 잘못된 행위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지 않기에 도덕적으로 개선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앞서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설명할 때 흡연가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예시를 그대로 다시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가 해로운 것을 알고 있지만 금연을 해야겠다는 욕구나 의지가 없어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자제력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담배를 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간주하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실천적 지혜와 품성의 덕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소 복잡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뒤 행복을 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지성의 덕을 형성할 수 있으며 지성의 덕 가운데 실천적 지혜가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올바른 감정과 행위를 인도하는 중용을 알려주고 이 중용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위할 때 품성의 덕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실천적 지혜를 갖추지 못했고 완전히 품성의 덕을 내면화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성적 지식을 가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욕구나 의지가 올바른 판단을 지배해버리는 자제력 없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천적 지혜를 형성했고 그에 따라 습관화하여 품성의 덕을 완전히 내면화했다면 우리는 결코 자제력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영혼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결론을 제시합니다. 처음 설명한 대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논의를 이어받아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쾌락을 행복이라고 간주하는 입장을 비판합니다. 앞서 최고선이 되기 위해선 성취 가능성, 완전성, 자족성이라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쾌락은 얼마든지 성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다른 무언가를 더하면 더욱 좋아지기에 자족성을 지닌다고 간주하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쾌락만 생각해 보더라도 단순 허기를 면하기 위한 음식 섭취, 정해진 패턴에 따른 음식 섭취, 간식 먹기, 값비싼 음식을 즐기는 미식행위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단 배가 고플 때 마음껏 음식을 먹는 것이 더욱 큰 쾌락을 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쾌락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쾌락을 주는 행위 또한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쾌락을 최고선이라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쾌락은 가장 완전한 활동에 수반되는 즐거움으로 탁월한 활동에 뒤따라 그 활동의 완성에 기여하는 즐거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때 수학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끙끙거리다가 혼자 힘으로 30분 만에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지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준비한 개그마다 빵빵 터지고 오늘따라 말도 술술 나와서 설명할 때 전혀 막힘이 없었다면 수업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완성된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쾌락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행위를 탁월하게 수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탁월성과 결합되어서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 그 자체를 행복으로서 추구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 중에서 가장 뛰어난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크게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파악했습니다. 둘 중에서 보다 탁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성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이성적인 부분의 기능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철학적 지혜는 순수한 이성을 활용하여 참된 삶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혜는 비이성적 부분의 동물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감정과 행위를 선택할 때 중용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실천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둘 중에는 동물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보단 순수한 이성을 활용하는 철학적 지혜가 인간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자 뛰어난 탁월성을 발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복은 철학적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적 지혜를 잘 발휘하여 중용에 따른 행위를 습관화함으로써 품성의 덕을 형성한 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철학적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철학적 지혜는 순수한 이성을 활용하기에 실용적 지식을 초월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즉, 자연이나 신과 같은 고귀한 존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관조가 완전한 행복인 것입니다. 관조는 동양 사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명상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성만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관조가 완전한 행복이라면 관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상의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조적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에 앞서 언급했던 최고선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조적 삶을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삶을 유지할 필수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오랫동안 관조를 할 수 있는 체력 및 건강,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관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부 등 어느 정도 외적인 좋음이 있어야만 관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진정한 행복은 철학적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조라고 주장하고 관련 내용을 정치학으로 이어가 논지를 전개합니다. 관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외적인 좋음이 필요한데 그러한 좋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비롯되었고 다음부터의 내용은 정치학이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까이는 친구와 가족이 있을 것이고 멀리는 업무로 마주치는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여러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친구와 가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담임 선생님이 억지로 붙여놓는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아무리 엮어주려고 해도 연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파악하고 국가의 권위는 인간 본성에 의해 지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연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사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각 가정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에 종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인이니까 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가정에서는 농사를 지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돼지를 기를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가정에서는 그릇 같은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농사도 짓고 돼지도 기르고 동시에 그릇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내에서 모든 물품을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의 가정만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가정과 연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벼농사를 짓는다면 수확한 쌀의 일부를 돼지를 기르는 가정과 협력해서 돼지고기로 교환하고 또 쌀과 돼지고기를 담을 수 있는 도자기나 그릇으로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은 자연스럽게 다른 가정과 협력하고 모여 살게 되며 마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협력하게 되며 하나의 도시국가 즉 폴리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부분이 아니며 들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인간이 아닌 짐승이거나 혹은 그 자체로 완전한 신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간주했던 폴리스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이루려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는 가장 포괄적이고 자족적이면서 높은 단계의 공동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모든 가정과 마을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국가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다양한 물건들을 구할 수 있어 자족할 수 있으며 국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공동체가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는 가족이나 개인보다 우선하여 모든 공동체를 아우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국가 안에서만 선한 인격을 발전시키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기에 모든 공동체는 국가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지향한다고 설명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논의했듯이 우리의 이성 중에 가장 뛰어난 부분은 철학적 지혜라는 부분입니다. 철학적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하면 우리는 신적인 것들에 대한 순수한 탐구 활동인 관조를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관조를 할 때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상태에 이르며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조만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관조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과 친구, 가족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선 폴리스, 즉 도시국가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때 얻을 수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지닌 최고의 능력은 관조입니다. 관조를 하면서 동시에 삶을 유지할 최소한의 외부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므로 이 외부적인 요소를 구할 수 있는 국가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 정치적 의무가 있으며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사상을 윤리적 관점에서만 고려해 본다면 목적론적 세계관의 발전, 덕 윤리학의 성립, 정치 철학의 발전에 기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단지 철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론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덕 윤리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의 정치 철학은 현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사상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질문들에 답을 주며 우리에게 여전히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고대 그리스 사상의 붕괴와 혼란스러운 시대의 상황에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던 헬레니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융바,